본 영상은 티냐넬로 그리고 안티노리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편을 사전 시청하시고 본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에밀 베노로부터 수많은 포도재배 및 양조 지식들을 배운 피에로와 지아코모. 드디어 이 노하우를 적용해서 와인만 새롭게 만들면 되는데 그 첫 대상은 그들의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쯤) 피에로는 볼게디에 위치한 이모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부가 와인을 하나 소개를 해요. 그 와인은 훗날 전설의 와인이 될 사시가이아였습니다. 당시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만 만들어지던 사시가이아. 그러나 그 맛을 본 피에로는 성공 가능성을 직감하고 유통 및 마케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안티노리가 해줄 것을 약속하며 사시가이아의 사업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안티노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에밀 베노 교수로부터 배운 수많은 노하우들을 이 사시가이아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1968년 사시가이아는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티노리가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시가이아 주인은 안티노리가 아닌 이모부 마리오 인치사였죠. 그래서 피에로는 일단 사시가이아를 출시는 해두고 이번엔 안티노리만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본거지인 키안티 클라시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와인을 위한 포도밭으로 티냐넬로를 선택하죠. 이번에도 뉴 사시가이아 개발에 큰 역할을 했던 안티노리의 수석 양조가 지아코모 타키스가 티냐넬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됩니다. 그는 스승 에밀 베노의 가르침대로 고품질 품종의 사용, 의도된 MLF, 프렌치 오크통의 사용 등 앞서 설명했던 스승의 조언들을 거의 대부분 적용해서 첫 번째 티냐넬로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티냐넬로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밀 베노가 조언했던 내용 중 하나. 당신들이 정말로 뛰어난 레드와인을 만들고 싶다면 기존의 관행이었던 레드와인에 화이트와인을 섞는 건 그만둬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온 피에로 안티노리. 그런데 사시가이아에도 넣지 않았던 이 화이트와인을 왜 굳이 티냐넬로에는 스승의 조언을 무시하고 넣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편 첫 영상에서 소개했던 키안티 기억나시나요? 이 키안티는 산조베제라는 적포도 품종을 메인으로 사용하지만 라이트한 캐릭터를 위해 화이트 와인을 섞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장기 숙성형 와인을 만들 경우에는 레드 품종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알아서 잘 만들고 있었는데 1963년 뜬금없이 정부는 이제부터 키안티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을 섞어야 한다 라고 법적 강제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어찌되었던 간에 이때를 기점으로 키안티의 품질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대다수의 생산자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법적 최대 허용 수치인 화이트 와인 20%를 꽉꽉 채워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탈리아 대표 와인이었던 키안티가 저품질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당연히 에밀 베노 교수는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조언을 따르지 않았느냐? 간단합니다. 화이트 와인을 섞지 않으면 키안티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티냐넬로는 애초에 외래 품종으로만 만들었던 사시가이아처럼 테이블 와인으로 출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DOC 등급의 키안티 클라시코로 출시하려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승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이트 와인을 섞은 티냐넬로가 1970년 키안티 클라시코로 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었어요. 화이트 와인을 규정만큼 섞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의도했던 고품질 와인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키안티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애매한 품질의 와인으로 가느냐 끊임없이 고민하던 피에로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출시를 했던 무명의 테이블 와인 사시가이아가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루이즈 베로넬리 등 주변 와인 관계자들도 키안티라는 타이틀을 과감히 포기하고 화이트 와인을 배제한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 것을 조언합니다. 결국 비에로는 1971년 DOC 등급을 완전히 포기하고 1975년에는 드디어 화이트 와인을 한 방울도 섞지 않은 순수 레드 와인으로서의 티냐넬로를 테이블 와인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티냐넬로는 이탈리아 와인의 방향성을 바꾸어버리는 슈퍼 투스칸의 중심이 됐죠. 과감한 선택으로 티냐넬로의 성공을 맛본 비에로는 이번에는 아예 정부의 규정을 무시하는 또 다른 S급 퀄리티의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티냐넬로 블렌딩의 반대인 보르도의 품종을 80%, 산조베제를 20%로 해서 만든 햇빛이 많이 비추는 곳 솔라이아를 만들게 됩니다. 사시가이아, 티냐넬로, 그리고 솔라이아의 성공을 목격한 이탈리아의 다른 끼안티 생산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인증하는 끼안티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아도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기만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는 본격적인 와인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즐거운 한때 이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피에로의 동생 로도비코 안티노리였죠. 형에게는 여의도의 3배나 되는 땅과 안티노리라는 커다란 와이너리를 물려주었는데 당시 로도비코에게는 그런 게 없었으니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로도비코 역시 와인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불편한 심기를 달래줄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의 어머니 카를로타 델라 게라르데스카였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길래 이 로도비코에 의해 5대 슈퍼 투스칸 중 마지막 2 와인 오르넬라이아 마세토가 탄생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티냐넬로의 신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버추어였습니다.